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I 활용 심층 조사, 즉 딥 리서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를 처음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은 간단한 질문과 답변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 내용 요약해줘, 이 주제 설명해줘, 보고서 초안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방식이죠. 물론 이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단순한 답변보다 더 깊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시장 동향 분석, 정책 변화 조사, 경쟁사 비교, 교육 트렌드 정리, 신사업 아이디어 검토, 보고서 작성, 강의 자료 기획 같은 일들은 한두 문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죠.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비교하고 검증하고 핵심 내용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딥 리서치 기능입니다. 자, 우선 챗봇에서 에이전트로에게 지내죠. 큰 흐름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AI 챗봇은 주로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즉, 일반 검색과 요약 중심이었죠. 목표는 질문에 즉답하는 것이고 과정은 단회 응답 중심이며 산출물은 짧은 요약이나 초안이 많았죠. 하지만 딥 리서치는 다릅니다. 딥 리서치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AI가 하나의 조사, 에이전트처럼 움직입니다. 연구 과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탐색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찾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구조화된 보고서나 표, 근거 중심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검색과 요약이 질문에 바로 답하는 AI라면 딥 리서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AI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딥 리서치가 무엇일까요? 딥 리서치란 AI가 연구 목표를 해석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탐색, 수집, 독해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합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율연구 워크플로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율연구 워크플로우입니다. 단순히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고 검색 결과를 읽는 것이 아니고 AI가 스스로 이 주제를 조사하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 어떤 자료가 더 신뢰할 만할까? 상반된 의견은 없는가? 결론을 어떻게 구조화해야 할까를 반복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딥 리서치의 과정은 보통 4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획 수립입니다. AI가 질문을 하위 작업으로 나누고 연구 로드맵을 작성하죠. 둘째, 재규적 탐색입니다. 정보를 한 번 찾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한 정보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추가 검색을 수행하죠. 세 번째, 비판적 평가입니다.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상충되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논리적으로 해결하게 되죠. 넷째, 통합과 보고입니다. 인용과 근거를 포함하여 논리적으로 완결성 있는 보고서를 생성하죠. 즉, 딥 리서치는 단순 검색, 요약 이런 거를 넘어서 계획 수립, 재규적 탐색, 비판적 평가, 통합 및 보고의 반복 루트를 갖는 기능이죠. 자, 그렇다면 왜 딥 리서치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지금은 검색만 해도 정보가 넘쳐납니다. 문제는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순 검색만으로는 구조화된 인사이트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료를 찾는 것과
자료를 이해하고 비교하고 정리하고 보고서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셋째, 실무에서는 단순히 요약보다 근거 있는 판단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AI 교육 트렌드 알려줘 라고 질문하면 짧고 일반적인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질문이 더 적합하죠. 최근 1년간 국내 직장인 대상 생성형 AI 교육 트렌드를 조사하고 주요 변화 3가지와 그 배경을 출처 기반으로 정리해줘. 또한 기업교육자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시사점과 교육 기획 방향을 표로 제시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단순 답변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딥 리서치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업무 지시서입니다. 딥 리서치를 잘 활용하면 프롬프트를 단순한 질문처럼 쓰기보다 업무 지시서처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AI 교육 트렌드 조사해줘 라고 쓰는 것보다 조사 목적, 대상, 범위, 제약, 산출물 형식을 명확하게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SCOPE 구조입니다. S는 역할, C는 맥락, O는 목표, P는 제약, E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업교육 트렌드를 분석하는 전문 리서처입니다. 2025년 이후 국내 직장인 대상 생성형 AI 교육 흐름을 조사해 주세요. 교육기획, 강의 제작, 학습 지원 관점으로 나누어 주요 변화와 배경을 정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함께 제시해 주세요. 최종 결과는 표와 한 페이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AI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목적에 맞게 자료를 찾고 비교하고 구조화된 결과물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딥 리서치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들어가면 좋다는 거죠. 첫째, 조사 주제입니다.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둘째, 기간입니다. 최근 1년인지, 2025년 이후인지, 최근 5년 흐름인지 정해주는 것이 좋겠죠. 셋째, 대상입니다. 직장인 대상인지, 중소기업 대상인지, 교육 담당자 대상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넷째, 비교 기준입니다. 가격, 기능, 효과, 장단점, 사례, 정책 변화 등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다섯째, 출처 요구입니다. 딥 리서치에서는 출처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공식 자료, 보고서, 통계,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여섯째, 산출물 형식입니다. 표, 보고서, 발표 자료, 브리핑 문서, 체크리스트 등 원하는 결과물 형태를 지정하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챗 GPT 딥 리서치와 제미나이 딥 리서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딥 리서치를 할 때 챗 GPT가 좋을까요? 제미나이가 좋을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죠. 시나리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챗 GPT는 복잡한 추론과 상충되는 주장 비교에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관점이 충돌하는 주제를 분석하거나 찬반 논리를 비교하거나 정책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유용하죠. 또한 장문 집필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25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의 완결형 보고서 구조를 잡거나 논리 흐름을 정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표, 통계, 그래프, 계산, 파일 기반 분석이 필요한 경우 챗 GPT의 분석 기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미나이는 구글 생태계와의 통합, 내부 문서와 웹 정보의 교차 검증, 빠른 산출물 제작에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덕스, 슬라이드스, 쉬스와 연계해 문서나 발표 자료 형태로 빠르게 전환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 실시간 뉴스, 오디오 개요나 인포그래픽 형태의 변환 등 빠른 결과물 제작에 강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챗 GPT는 깊이 있는 사고와 구조화된 분석에 강하고 제미나이는 구글 생태계 연동과 빠른 산출물 변환에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도구를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추론, 장문 보고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면 챗 GPT를, 구글 문서 연동, 빠른 자료 변환, 최신 흐름 정리가 필요하면 제미나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딥 리서치에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죠. 딥 리서치라고 해서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AI는 매우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때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환각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딥 리서치 결과도 반드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숫자, 법령, 정책, 지원금, 세금, 의료, 금융, 안전 관련 내용은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정책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계는 통계청이나 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하는 식입니다. AI가 제시한 출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출처의 날짜가 최신인지,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딥 리서치 활용자는 AI가 만든 결과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든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딥 리서치 결과물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딥 리서치 결과물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실무에서는 딥 리서치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바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시각화, 보고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교육 자료 구성, 오디오 개요, 회의 브리핑 문서,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으로 변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AI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사 결과를 임원 보고형 한 페이지 요약으로 바꿔줘. 교육 담당자 회의용 발표문 형식으로 정리해줘. 핵심 내용을 표로 비교해줘. 유튜브 강의 원고로 바꿔줘. 강의용 PPT 목차와 슬라이드별 핵심 메시지로 정리해줘. 오디오 개요 형식으로 대화체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이처럼 딥 리서치는 자료를 찾는 기능을 넘어 실제 업무 산출물로 연결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내죠. 자, 그렇다면 실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교육 담당자가 생성형 AI 교육 과정을 기획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 질문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생성형 AI 교육 트렌드 알려줘. 하지만 딥 리서치형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025년 이후 국내 기업 교육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교육기획, 강의 제작, 학습 지원, 업무 생산성 향상 관점으로 나누어 주요 사례와 변화, 흐름을 정리해 주세요. 공식 보고서나 신뢰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출처를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중소기업 교육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기획 방향을 표로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AI는 단순 설명이 아니라 조사 목적에 맞는
구조화된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이 결과를 다시 활용해 보고서 초안, 교육 제안서, PPT 목차, 유튜브 강의 원고, 홍보 콘텐츠까지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딥 리서치 활용 시에 주의할 점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너무 넓으면 결과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위를 좁혀야 하겠죠. 둘째, 출처를 반드시 요구해야 하죠. 출처 없는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결과를 그대로 복사해 쓰지 말고 내 목적에 맞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넷째, 중요한 내용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AI에게 한 번에 완벽한 결과를 요구하기보다 초안 작성, 보완 질문, 표 변환, 보고서 재구성처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딥 리서치는 AI가 연구 목표를 해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탐색, 수집, 독해하고 근거 기반으로 합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율 연구 워크플로우입니다. 둘째, 딥 리서치는 단순 검색 요약을 넘어 계획 수립, 재규적 탐색, 비판적 평가, 통합 및 보고의 반복 루트를 갖는 기능이죠. 셋째, 챗 GPT 딥 리서치는 추론의 깊이와 자율성, 복잡한 주장 비교, 장문 보고서 작성, 파이썬 코드 기반의 분석적 결과물에 강점이 있죠. 넷째, 제미나이 딥 리서치는 구글 생태계 통합, 제어 가능성, 빠른 산출물 제작, 구글 덕스, 오디오 개요, 인포그래픽 등으로 변환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딥 리서치 프롬프트는 질문이 아니라 업무 지시서처럼 작성해야 합니다. 역할, 맥락, 목표, 제약, 형식을 명확히 하는 SCOPE 구조가 효과적이죠. 여섯째, 딥 리서치에도 환각 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처 확인과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곱째, 딥 리서치 결과물은 보고서, 표, 발표 자료, 데이터 시각화, 오디오 개요, 교육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딥 리서치는 AI가 모든 조사를 대신해 주는 기능이 아니라 사람의 조사 생산성을 크게 높여주는 강력한 협업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AI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목적과 기준으로 조사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활용, 조사자료 분석, 즉 노트북 LM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